유석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당 교육은 여의도까지. 그 전에 제가 후위운동을 할 때 보니까 경기도 뭐 하려면 다 광화문에서 잡아달라는 거예요. 수원에서 잡으면 위에서 오기가 힘들고 수원에 잡으면은 뭐 서로 막 그래서 그냥 어디 할까 했더니 광화문에 하면 제일 좋겠다고 그랬던 기억이 좀 나요. 그 정의당하고 방송한 기억도 있었고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2004년 총선 때 제가 원래 공약 총괄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그때 이재영 정책국장이었죠. 그리고 노회찬 당 사무총장이 환경 얘기 조금만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좀 도와준다고 그랬더니 농업도 해달라고 그러더니 선거 점점 가까워지니까 뭐 이것저것 다 하라고 그러더니 아예 책자를 넘기더라고요. 근데 그때 개인적으로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탈핵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반핵이라고 그랬거든요. 반핵을 내용은 없고 반핵만 써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공당이 될 거니까 그 시민단체나 혹은 뭐 일반에서 반핵이라고 해도 되는데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 반핵이라고 하면 정책을 할 수가 없다. 탈핵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때 내용으로 잡았던 게 LNG를 버퍼로 쓴다는 것을 잡았었거든요. 끄면은 그러니까 노후되는 것부터 끄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은 LNG 설비를 증설을 해서 그걸로 비는 걸 막는다가 그때 기본 내용이었는데 그게 뭐 조영탁 교수나 그런 사람들이 들고 가가지고서 결국에는 이 정부 기본 노선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 환경성 질환이라는 말도 2004년 총선 때 만들었어요. 그 전에는 그걸 공해병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원래는 조금 이제 그때는 의료 쪽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환경과 관련된 거는 일단 다 부상으로 하자라고 우선 부상할 수 있는 것들 고르다가 환경성 질환이라는 말을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정부 환경부가 바로 그 환경성 질환과가 생기고 공식 용어가 됐는데 실제로는 2004년도에 그때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냥 당 나뉘고 그럴 때 저도 그냥 탈당하고 입당을 안 했어요. 그때 진보신당 만들 때 저는 좀 그래도 3인주의 정도라도 이렇게 이름을 좀 거미자고 그 진보 이렇게 근데 한참 논의를 하고 뭐 어떤 도로 또 진보 달고 그러면서 니네끼리 하라 그래서 그 나중에 저기 3인당이나 무슨 뭐 좌파당 만들고 그때 부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재영이 2012년에 암을 죽었어요. 그 노회찬 대표하고는 진짜 친구처럼 지냈는데 그때 그 시절에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나이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학교도 그냥 신문이나 인터뷰하면 무슨 학교라고 나와서 그렇지 학교과 전공 나이 뭐 사실 관심도 안 갖고 그냥 술 먹다가 얘기를 하면 알지 그냥 이렇게 과거도 묻지 않고 그냥 다 친구처럼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의원님 하고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막 뭐 붙이고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진정추나 예전에 그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노동운동했던 그때 그 전통이 저는 지금도 보면은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민노련에서 사실 승계할 거는 노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그냥 하는 말인 것 같고 근데 그 노동자들이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학교 뭐 학번 이름 이런 것도 서로 이름 알면 또 잡혀가고 나중에 막 불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름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걔 뭐 저도 그 시절에 알던 사람들 이름도 잘 모르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고 싶어도 별명으로만 알고 그러니까 그때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다른 운동권들 보면은 다 무슨 학번 따지고 막 그런 좀 재수 없잖아요. 민주노동당 그때 원내 진출하려고 막 고민하던 그 시절에 그런 거 잘 모르고 출신도 잘 모르고 그냥 우리가 확실하게 과와 학번을 알았던 거는 김정진 변호사밖에 없었어요. 김정진 변호사 그때 그 처음으로 당에 상근했던 변호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워낙 유명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알았는데 나머지는 뭐 사실 모르고 지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제일 노회찬하고 지내면서 좋았던 거는 나이도 모르고 서로 그냥 약간 반말, 약간 존댓말 하면서 위아래다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기억이 오래 남고요. 그냥 지난 총선 때는 그 민주당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였는데 정책 총괄을 제가 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때 그 선거 정책단의 부단장을 제가 맡았고 단장은 김용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용석이 지금 광주시장 돼 있고 그때 뭐 그냥 그때 문재인 대표 시절을 계속 갔으면 아마 대선까지 제가 갔을지도 모르는데 중간에 비대위 생기고 김종인 할매 와서 칼도 휘두르고 그러는데 좀 계속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둘째가 그때 4살, 3살이었죠. 폐렴으로 입원을 계속 하더라고요. 부인은 우울증 그렇고 잘 됐다 그러죠. 그때부터 애를 본 건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무슨 여러 가지 무슨 성장 붙은 거 있잖아요. 그때 틀을 원래는 더불어 성장이라는 틀 밑에 쪼개놨던 거예요. 그리고 성장이라는 용어를 저는 안 쓰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성장이 여기저기 쭉 붙은 거는 그때 문재인 대표가 뜻이 그랬어요. 그냥 원래 진보가 집권하면 성장이 더 좋은데 성장 얘기를 안 하니까 자꾸 성장 관심 없어 한다고 그래서 이제 다 붙인 건데 저는 한 가지는 관철시킨 게 이 성장률을 얘기를 하지 말자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성장률을 얘기했거든요. 공약으로. 근데 성장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 패턴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정도고 지금은 뭐 민주당하고도 공식적으로는 뭐 특별히 하는 게 없고 그래서 이제 여기 서 있게 됐고요. 그래도 지금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지난 일이나 지금 지나가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올 것인가, 미래에 어떤 주제가 뜰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여당이나 힘이 센 정당은 지금 하는 거를 확실하게 하거나 더 세게 한다고 그러면 그걸로 이제 힘이 생기는데 쫓아가는 층에서는 그렇게 해봐야 사실 안 생겨요. 그리고 또 뭘 던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던지고 그것이 이제 논의가 되고 그렇게 가면서 사실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를 보면은 정책이 뭔가를 움직인 선거는 거의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정책은 이쪽 편이 붙게 만드는 건데 좋은 정책을 한다고 해서 선거판이 크게 바뀌진 않아요. 그렇지만 선거 때 그걸 얘기를 하는 집단이 나중에 좀 더 책임 있는 행위를 하고 뭘 할 것인지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2004년부터 지켜본 경험에 의하면은 공약이 선거판을 확 바꿨던 거는 딱 한 번 있었어요. 이게 학교급식 얘기 나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게 선거를 진짜 바꿨던 게 맞는데 이게 그때 민주노동당에서 그 공약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출발부터 보면은 생협 한살림과 한쪽에서 이제 친환경 급식 얘기를 하다가 그게 무상으로 오면서 중간에 엄마들하고 만나고 그래서 어머니들이 급식 운동하고 2000년 한 4, 5년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당 바깥에서 생태운동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마을운동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그게 이제 민주노동당으로 왔는데 그걸 또 민주당이 또 치사하게 자기 거라고 뺏어가고 공약 다 그래요. 그런 과정인데 그중에 그 선거에서 민주당이 잘했던 거는 딱 하나예요. 그 정세균 국회의장, 그 사람이 그때 정책위 의장하던 시절인데 그 양반도 꾀가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관위에 이제 나갈 공약집을 보내잖아요. 공약 파일을 보내는데 그때 1번, 2번, 3번 공약 이렇게 순서 정하거든요. 그때가 아마 민주노동당은 그 고용 확대인가 그걸 아마 공약을 걸었을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 학교급식을 1번 공약을 걸었어요. 그래서 선관위 다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이게 진짜 1번 공약 맞냐. 그러면서 민주노동당은 지금 뭐 고용 어쩌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이런 거 왔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급식 얘기 나왔는데 잘못 보낸 거 아닌가 해서 근데 그 안에서 경론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 선거에 영향을 그러니까 물론 공약 조금씩 이제 직급 단체 통해서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진짜로 미치는 거는 일본 공약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 공약을 민주당도 매번 그런 좋은 선택을 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대충 뻔한 거 내거든요. 근데 눈에 확 들어오는 공약일 때 무상급식, 학교급식 그때가 한 번이었고 그게 일본 공약으로 들어오니까 경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붙어보자라고 해서 된 건데 그러니까 정책이 좋은 정책은 비용이 덜 들고 효과가 좋고 그런 게 좋은 정책인데 선거 때 좋은 공약은 사실 그렇진 않고 경론이 붙는 공약이 좋아요. 그래서 누구나 그건 맞는 거다. 그래서 저쪽도 받고 이쪽도 받고 좋은 거다. 이를테면은 남북 통일 이런 게 공약이 됐으면요. 그러면은 공약이 되게 어려워요. 남북 통일 그러면은 저도요 이렇게 하잖아요. 토론을 하면은 방법론이 뭐 이렇게 5년 후에 10년 후에 뭐 이렇게 갈리니까 생각처럼 그게 안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이게 경론이 붙어서 붙어보자 그렇게 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공약이에요. 지금도 이제 경론 중에 있겠지만 그 공무원들 그러니까 공공 부문의 일자리 확충이라는 공약을 그게 제가 만든 건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 민주당에 있던 시절에 여러 번 2번을 해봤는데 한 번은 제가 한 거고 한 번은 최재성이 반대하려고 했었는데 아니 이따 사지 마세요. 우리가 물어보니까 이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 확충해서 청년들을 뽑으면 좋겠냐라고 그 개념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는 80%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특징이 20대보다 60대가 더 높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공약이 별로 없거든요. 보통 20대, 60대 하면 다 반응 갈려요. 그리고 되게 이제 광주나 이런 데 서울 쪽에서 나오는 거랑 포항, 울산 이런 데가 반대인데 그 공약은 포항, 울산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보수들이 국가주의가 굉장히 강한 영향이 있어서 정부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리고 정부 풀려면은 뭐 공공국밖에 더 없겠냐라고 생각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금방 그게 납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는 붙을 건데 실제는 지지율이 높을 거니까 좋은 공약이다라고 이제 선택을 했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그거를 뒤집어서 공무원 일자리 늘릴까요? 그러면요. 반대가 80%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갤럽에서 했는데 시차만 한 달 두고 비슷한 방식으로 했거든요. 딜레마죠. 그러니까 공공부문에서 더 많은 청년을 뽑아서 청년 일자리를 늘릴 거냐 그러면은 막 다 좋다 같은 사람들이요. 공무원 늘릴까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표석을 바뀌거든요. 비슷한 형태가 나오는 게 예를 들면은 국회가 정부를 더 견제해서 예산을 잘라야 된다고 물어보잖아요. 찬성 70% 이상 나와요. 그러다가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 그러면 반대가 80이에요. 근데 사실 그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회를 좀 늘려서 정부를 더 견제하자 그러면은 맞는데 그래도 국회의원은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구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공무원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은 공무원에서 느는 건 공무원이 싫은데 우리 자식이 공무원이 되는 건 좋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조카, 아들, 딸, 형 공무원 된다고 하면 너무 좋은데 공무원에서 내가 만나는 공무원도 싫은 거예요. 이런 거를 다 통솔해서 뭐 책에 나오거나 외부에 얘기하지는 않고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서민 프레임 같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민이라는 말은 뭐 다른 나라는 거의 안 쓰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조선시대 때 특별한 뭐가 없는 사람들이 서민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서민은 자기가 서민일 때 서민이라고 했거든요. 아니, 서민 선생도 서민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내가 서민인데 서민다운 거를 뭐 달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럴 때 힘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서민이신데 서민을 왜 뭘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듣던 서민들이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내가 나를 서민이라고 할 땐 괜찮은데 홍준표가 나와서 서민들을 위해서 뭐 하겠다는 갑자기 홍준표가 서민 안 같아 보이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가 말할 때는 기분이 좋거나 내가 좋아지면 괜찮은데 남이 누가 쓴다고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상하게 묘해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프레임을 짜거나 경론을 붙이거나 그럴 때 실제로 좀 그렇고 개인적으로 저는 민생이란 말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민주노동당부터 다그 좌파부터 우파까지 다 민생이란 말 다 썼거든요. 근데 민생이라고 말해서 뭐 민생이 좋아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얘기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거예요. 저도 편안하게 얘기할 거니까 한국 경제가 원래 판서가 진짜로 하는 게 가기는 훨씬 낫거든요. 근데 요즘은 파워포인트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사실 그게 사람에 맞추거나 상황에 맞추거나 새로운 얘기를 듣기가 어려워요. 하는 쪽에서는 사실은 되게 편해요. 판서 매번 뭐 외워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파워포인트 한번 하나만 그냥 하고 저 같으면 그거 아닌 거 해달라고 안 해요. 그래도 뭐 이런 거죠. 그냥 성장률이라는 지표가 있다고 뭐 얘기는 아시겠죠. 1인당일 수도 있고 총 경제 규모를 그 다음에 연차를 나눈 성장 비율인데요. 제가 90년 초반 중반에 배울 때, 고시를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그러니까 성장이 많이 돼서 경제가 커지면은 성장률이 내려가는 거다. 지체되는 거고 나중에는 한 1%, 2%도 충분히 높은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게 되면은 그 상황이 되면은 성장률을 같이 높이는 것보다 그 부분적으로 이제 잘못된 것들을 맞추고 그러는 거다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큰 경제가 되면 그럴 거다라고 했고 그 얘기가 맨 처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아담 스미스 국부론에 나와요. 국부론에 성장이 이렇게 가다가 뒤에 저걸 지체돼서 어느 순간 성장이 안 되는 순간이 올 거다. 그거를 이제 뭐 요즘 용어로 하면 제로 그로스 스테이트, 그래서 제로 성장 상태가 궁극에는 오는 건데 아담 스미스는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그걸 걱정할 때는 아니고,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 시대 그런 관점이면 그게 글루미 스테이트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의 상태인 거예요. 열심히 가다가 언젠가는 경쟁률은 최고로 높아지는데 성장률은 없는 그 순간이 올 거다. 그래서 그거는 근데 아직 우리는 거기 안 가봤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라는 이제 그리고 9% 넘어가거든요. 그거는 뭐 데이비드 리카도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그 고전학파의 막내인 존 스튜어트 밀만 해석을 다르게 했어요. 밀은 그러니까 그 고전학파 막스도 마찬가지거든요. 막스도 이렇게 하면은 자본주의가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순간이 올 건데 막스가 해석한 거는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 생산 양식을 바꿔서 더 높게 갈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AI 같은 게 들어오고 이런 순간이 올 건데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태가 있으니까 그 기술이 있더라도 돈을 못 할 거라서 사회주의가 예를 들어 와서 그 모두가 공유하면서 기술은 저 끝까지 갈 거다. 그게 이제 레닌까지 이어지거든요. 크게 자본주의를 보면은 성장을 0인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고전학파도 그렇게 생각하고 막스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소위 신고전학파라고 하는 데에서도 맨 마지막에 경제성장률은 그러니까 구호로 치면 N이 그래서 인구 성장률에 경제 성장률이 같아 성장이라고 하는 게 균형 성장 저걸 노벨상 탔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상황이 되면 새로 태어난 사람이 갖춰야 될 장기의 자본만큼만 성장을 하면 되지 라는 거예요. 물론 역의 관계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좌파든 우파든 경제 자본주의가 커지면은 그 나라 국가가 언젠가는 성장률이 둔화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다 90년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잠깐 좀 올릴 수 있더라도 궁극의 상태는 계속 성장률 낮은 상태로 갈 거다. 그게 좀 약간 경제신문에 뭐 지나친 구구파 아저씨들이나 그냥 영원한 번영을 얘기했지. 그러니까 뭐 중도 우파, 중도 좌파쯤 되는 사람은 다 똑같이 생각했어요. 한국 경제 그런데 지금 젊은 경제니까 이게 열심히 가다가 언젠가는 이제 둔화될 때가 올 건데 아직은 아니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한 거고 그거는 이게 이제 논쟁이 된 거는 2007년, 8년 그때 논쟁이 한번 됐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그 소위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하는 리만 브라더스 터지고 그럴 때가 오면서 이게 인위적으로 내려간 거다. 와, 아니 이 때가 온 거다. 드디어 저성장으로 가는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명박은 자기들이 하면은 뭐 진보 쪽에서 했던 것보다 한 2% 정도 더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747 할 때 5% 했으니까 최고로 우리는 2% 더 하는 거다라고. 그런데 실제로는 뭐 3%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그냥 돌이켜 보면은 3%만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잠재 성장률이 2000년대에는 한 5% 정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라는 거는 그 모든 사람과 모든 자원을 100% 활용했을 때 성장률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상식적으로는 물론 현실은 가능한데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모든 게 100%니까 100% 이상 나올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는 뭐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이게 효율성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도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경제 늙어가는 경제고, 그다음에 성장률 계속 낮아지는 상태니까 낮은 상태에서 뭐 지역의 문제를 푼다거나 젠더의 문제를 푼다거나 그걸 풀어서 그 안에서 조금 뭘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들을 오래 했는데 2년 전부터 저도 잘못 배운 것 같고 우리가 다 몰랐던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완전 경쟁이나 영어로 하면 풀 인플로이먼트인데 2004년도에 심상정 누님이 갑자기 오더니 완전 고용을 고약지를 넣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안 돼요 하고서 왜냐면 2004년도 완전 고용을 넣으면 딱 사람들이 웃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2012년 대선 때 그때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문재인 후보하고 두 후보 합친 다음에 그 선대위 위원장 다 사퇴하고 나서 조국 총장이랑 저랑 선대위 위원장 같은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청년 안전고용을 유치하고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조국 총장이 그때 막았어요. 네. 또 정책을 얘기하기 너무 한 달도 안 남았고 좀 자기 생각이 안 될 것 같다고 저도 일부 후퇴했거든요. 그래서 완전고용 여기다 이제 혹은 뭐 청년을 달든 뭘 달아서 제한적으로도 완전고용을 얘기하는 거는 저는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면은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웃더라고요. 뭐 뜻없는 얘기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럼 누가도 되는 거였는데 제가 좀 사세가 분리해서 이게 내가 후퇴를 했는데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고용은 한국 경제에서는요 완전고용이 아닌 상태가 처음 등장하는 1980년이에요. 80년 공황이라고 부르는 그게 이제 77, 8에서 2차 석유파동이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12, 12 있고 막 그런 그 해에 성장률이 0%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한국 경제는 완전 고용이 아니라 노동자가 부족한 국가였어요. 15세기, 16세기에 이제 영국에서 처음 노동자를 만들 때 인클로즈 운동이라는 걸 하잖아요. 양들을 이제 하게 농장을 만드는데 그때 영국 그 노동자들이 경작권만 있지 소유권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자기 경작을 해서 얼마 떼주고 나머지 자기가 먹는 거였는데 이 지주들이 거기다 자기 양을 하겠다면 거기다 그냥 울타리 둘러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쫓겨나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정치적으로 폭동도 일으키고 왕한테 가서 뭐 이렇게 호소도 하고 그 상태 300년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방법이 없으니까 도시에 몰려가서 가난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그 사람들이 노동 계급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딴줄 한국도 그 역사가 보니까 경인 공업단지를 만들어서 인천부터 서울까지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공장만 만들었지 자본은 형성이 됐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운동하고 막 그러면서 농촌 재구성을 하니까 그 중에 농민들도 올라오고 농민의 자식들이 또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농업을 해체시켜가지고서 사람을 공급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가 절대로 부족한 상태였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경인공업기구의 핵심인 구로공업단지에
그렇게 사람들이 막 오니까 영등포가 부도심으로 형성이 된 거거든요. 영등포는 약간 계획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다가 완전 고용이 깨진 거는 97년도 12월에 IMF 경제 위기 때 그 지표를 98년도에 깨진 거죠. 그때부터 이제 실업이라는 건 우리는 모르는 경제였어요. 사실은 그냥 완전 고용 정도가 노동자가 부족해서 이게 뭐 사와야 되나 뭐 이민을 받아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하던 순간을 오래 갔다가 처음 이제 이 고용이라는 문제를 부딪힌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알고 있다가 보니까 미국이 완전 고용이에요, 지금. 그리고 일본도 청년에 관해서는 완전 고용이에요. 물론 이제 이 나라들이 어떤 방식으로 완전 고용하는지는 그거는 이제 뭐 나라별로 좀 달라요. 그리고 지난 7월 지표를 보니까 독일하고 무슨 영국, 미국가 좀 다르게 움직이는데 영국, 독일이 그 실업률이 0.5%더라고요. 5%인데 우리랑 이제 그 실업률 잡는 방식이 달라서 유럽은 막 9%, 10% 그러면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은 사실 낮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대충 몇 주에 한 번 일만 하는 척 해도 그냥 다 이게 고용 지표에 들어가는데 유럽은 그게 좀 빡빡해요. 독일의 5%면은 그 해석을 보니까 통독 이후에 독일에서 인플레이션율이 이 실업률이 가장 낮은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5%면은 어쨌든 역사적으로 통독하면서 막 동독 지역에서 엄청난 실업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 뭐 줄 실업 나고 그것도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통독 과정에서 동독 쪽 공기업들을 너무 싸게 넘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빚을 너무 많이 졌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추진했던 그 공무원이 길 가다가 칼에 맞아 죽었더라고요. 아까 우리나라 잘 얘기를 안 하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무원이 맞아 죽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누가 하는지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피하라고 하지만 사실 이를테면 막 농업 얘기 막 하는 사람한테 그럼 농업을 지금처럼 금융수를 바꾸면 누군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농민운동을 잘 모르거든요. 김석동이 한 거예요. 근데 김석동이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아무도 기억 못 할 거예요. 그런 건데 따져보면은 지금 독일, 그다음에 일본, 미국 이런 데가 완전 고용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시대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를테면 근처에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훨씬 오래된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산업혁명한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하면 뭐 독일이나 미국도 나중에 온 후발 공업국가인데 우리보다는 사실 문제 있죠.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지금 뭐 좋든 나쁘든 지속 가능할지 안 할지 떠나서 완전 고용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지금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하면은 스몰 스케일이에요. 스케일도 작고 그 다음에 스웨덴이나 이런 데 보니까 이런 데는 고용을 고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업이 업종이 바뀌니까 어떤 산업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업종으로 가는 거에 트랜지트 같은 터미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인 거지. 얘기를 해보니까 이 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공포 자체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 이제 실업률 하면은 뭐 3%, 5%, 어떨 때는 7%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10% 넘어가면 그런 거는 정말 문제인데 그런 데서 5, 6%대는 그냥 마찰적 실험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필름 카메라가 있다가 디지털로 넘어가니까 필름 카메라 했던 사람들을 디지털로 뽑을지 아니면 전혀 다른 쪽으로 전환시킬지 그런 전환적 실업 같은 거지. 우리처럼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고민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완전 고용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50이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때가 20살 막 넘어가면서 동부 붕괴되는 걸 보고 자본론법도 공부하던 시절부터 동부 붕괴한 게 기본인 시절까지 이렇게 보면서 그냥 좌우의 공통적인 것들을 주로 이제 제가 많이 쓴 건데
완전 고민하는 걸 보니까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쁜 놈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가 이렇다면 지금 와서 내가 보면은 일단 선배들이나 형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런 말 해주고 싶더라. 네가 대가리 나빠가지고 그런 거지. 트럼프도 하는 것도 그만큼도 못하는 그게 사람이냐 그게. 네가 박사는 박사지. 그거 그렇게 무식해가지고서 거기 사람 나빴으면 우리 다 굶어 죽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밤에 가만히 있다가 야 원균이 이러다가 조선수군을 말아먹고 있구나. 그러니까 원균도 그렇고 이선수도 그렇고 북방에서 오랑캐들하고 거란 적이 없나요? 그런 전투 훌륭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하니까 남쪽으로 올린 건데 이순신은 그래서 성공적으로 해군 작전으로 전환이 됐는데 원균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고 지금 지형도 바뀌었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생각 중에 제일 큰 건 어쨌든 완전고용이라는 게 이 쥐어 짜서 하는 거 말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방법,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게 크게 보면은 앞으로 나가는 거에 핵심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성장률 하나가 있고요. 한국 이제 잘 보여주는 게 출산율. 뭐 무슨 얘기 아시죠? 그냥 그때 낳았던 여성들의 출산 수치를 가지고서 근데 이제 보여주는 건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몇 명을 낳을 거냐 이건데 그 사람 평생 동안 찾는 건 아니고 그해 이 여성들을 좀 놓고 이제 낸 수치예요. 저거는 이제 계산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한국에서는 저 70년까지밖에 없어요. 그 전 수치는 없고 우리가 어떤 시대를 지내는지를 여러분들 그 국민은행 한국은행 가면은 거기 국민 계정에 성장률표 쭉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려보시면 되고 출산율 통계청에 가면은 통계 포탈에 이렇게 그냥 있어요. 쭉 누르면 그림까지 다 나와요. 근데 출산율이 이 핵심적인 시점만 찍어보면은 80년에 4.7인가 돼요. 여성 한 명당 4.7명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제가 삼형제 장남이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유아여고 이하여중 나오고 서울도대 나오신 분인데 제 밑에 동생이 여동생이 한 명 죽고 그다음에 쌍둥이를 키워서 쌍둥이 동생이 한 명 죽었거든요. 그래서 남은 거는 삼형제가 되는데 4남 1년인데 둘은 죽고 그렇게 된 거예요. 보도나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 5명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존을 이 둘이 이제 먼저 가서 그런 건데 그게 8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수치는 되게 한 4점 몇 정도 하다가 80년에 경제 되게 안 좋아서 4.7인가 그렇게 하고 이게 87년인가 보면은 2점대인가 내려가요. 내려가서 금방 쭉 떨어져가지고서 1990년대 초반부터는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게 1.7, 1.5 이렇게 하다가 IMF 터진 1998년에 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지금 떨어진 건 아니고 그 80년대, 90년대 초반에 덜 낳게 하니까 사실 떨어지는데 그게 덜 낳게 한 거 효과가 아니고 그때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출산이 줄기 시작했는데 걷다 더 한 거냐 이거는 증명하기 어렵죠. 어쨌든 그때 확 떨어져요. 떨어지고 1.5 그러니까 IMF 때문에 이 출산율이 떨어진 건 아니고 그때 이미 그 전부터 1.5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오다가 2005년도가 1.07인가 그래요.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 들어와가지고서 그때 1 밑에 내려갈 거라고 막 그랬거든요. 정부가 수십 조를 털어 넣었다고 하는 거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때 1 밑으로 안 내려가고 그때부터 10년 가까이 근데 그래봐야 1.2, 3 그 정도 수준에 있다가 작년에 이제 다시 1.05 그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드디어 이제 1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인간사가 겪어보지 못한 그 수치로 오래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 거냐라는 추세를 보면요. 2005년도에도 수치를 보면은 서울은 그때 1 밑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서울은 그 후 이후로 인구 자체가 줄어요. 그게 이제 출산도 적지만 뭐 비싸게 타서 가면서 사실은 그 서울은 그때부터 계속 줄었던 거고요. 작년 수치를 보면 서울은 0.9인가 그래요. 부산은 아직 안 내려갔고, 내가 부산도 아마 오래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수치를 보시고 서울 수치를 보면은 이제 조금 숫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그게 보수 쪽에서 잡아서 집권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근데 서울에서 가장 낮은 데가 그 종로구 0.77이고 그 강남구 0.8이거든요. 되게 낮죠. 누가 그 얘기하면 그거는 좌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거. 그 종로구는 저 정세균 의장이 오랫동안 했던 데고 거기서 오세훈과의 전쟁에서 오세훈을 이겼던 데인데 0.77이에요. 그리고 보수가 되게 또 자기들 자랑스러워하는 강남구도 0.8이에요. 거기에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서울에는 되게 아이들이 안 생기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게 출산율이 왜 내려가는지, 왜 낮은지, 혹은 어떻게 오래되는지가 병론일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 알면 제가 여기 안 있고, 여기 나와서 장사해서도 왜 이런 것 같아요? 이기주의인 것 같아요. 이기주의요? 네. 누구한테인가의 희생을 하기 싫어하는 이기주의. 근데 그게요, 이기주의라고 우리가 그럴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87년부터 갑자기 이기주의가 돼서 87년에는 그 하나나키 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운동을 보기에 그러니까 80년에 4.7에서 7년 사이 변화가 너무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수치가 1, 2 밑에 내려갈 때, 그러니까 이기주의인 건 사람이 맞는데 그걸 쓸 수가 없는 거는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기주의가 됐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기가 어려워요. 80년대에서 그 90년대 초반까지는 많이 나면 뭐 좀 무식한 걸로 TBS 많이들 코미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거는 이제 그 효과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됐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억제를 했어요. 그래서 네. 안 나가고 돈도 주고 막 그랬는데 그게 끝나고 난 뒤에도 결혼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해서. 결혼을 안 해서도 맞는 말인데 이게 여성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기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좀 듣기가 거북하네요. 이기주의라고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삶을 선택할 거냐, 아이와 육아를 선택할 거냐. 이게 병행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네, 진짜 이거는 그러면은 아이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저는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반드시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낳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지금 현재에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교육을 시키고 온전하게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면서 키워낼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느냐. 그냥 무조건 나놓기만 하면 애가 잘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택할 때 내 삶을 포기하느냐 일정 정도 부분, 아니면은 아이를 포기하느냐, 이렇게. 그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 시장이 많이 활성화돼서 저는 그렇다고 봐요. 진짜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게 공교육 쪽에서 많이 담당을 해주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지금은 사실은 공교육 쪽에서 포기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이게 정답이 없는데요. 어쨌든 선진국 중에서 학교 출산율 2를 회복한 유일한 나라는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스웨덴도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2라고 하는 그 수치에는 못 갔는데, 프랑스 학자나 항상 물어보면은 일단 그 사람 성공했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혼 제도도 막 유연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복지와 관련돼서 막
어린이 수당도 많이 주고, 그다음에 베이비 카드 같은 거 있으면 거의 부모들이 뭐 이민자라고 아무 상관없이 살 수 있게 해주고, 뭐 막 해주고, 집도 막 엄청 해주고 막 그랬는데, 이게 뭐 어떤 거 먼저 되고 어떤 거 있던 거 강화시키고, 근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출산이 높아지는데 통계학적으로 밝힐 수가 없어요. 이게 뭐가 선호가 맞느냐라고 하면은 뭐 이민자들이 애를 많이 낳아서 그렇다는 설부터, 뭐 보수들이 원래 애를 많이 낳고 진보가 뭐 애를 안 낳는데 진보 쪽이 줄고 보수가 늘어서 그 애가 많이 낳는, 뭐 별의별 이런 분석이 다 있는데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있는 거는 모른다예요. 근데 이게 복지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막 던졌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온 거다. 일단 한국 경제 성공 요인도 여기는 문맹률이 낮아서 그렇다. 요새는 유교가 강해서 그렇다. 독재를 해서 그렇다. 그런데 현상만 있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건 통계적으로 밝힐 수가 없고 가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합성을 염두에 두는 상태에서 제가 뭐 출산율이 한국에서 줄어드는 거는 알겠죠. 이건 뭐 애 낳기 모든 나쁜 것들이 다 작용해서 주는 건데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될 거냐라고 할 때 준 이유를 모르니까 올리는 거를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설하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출산과 관련된 비용이나 고통을 줄이는 것들이 도움은 될 거예요. 제가 최근에 5살, 7살 애를 몇 년 키워보니까 너무 바보 같은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진짜 어이없는 거는 올 초에 이제 굉장히 먼 어린이집을 가다가 힘드니까 집 근처에 있는 국공립에 두 큰애가 됐어요. 그럼 이제 걸어갈 수 있는 데로 옮기자라고 그랬더니 3월에 이제 새 반편성 되잖아요. 3월에 옮기면 되는데 3월에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가 2월에 와야 둘째가 형이 여기 있으니까 둘째의 가상 점수 높아져가지고서 3월달에 둘째가 올 수 있으니까 큰애가 먼저 한 달을 와가지고서 열심히 얘가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그 동생하고 같이 다니는데 친구도 없고 막 겨울이고 춥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걔도 고생을 했는데 저도 어린이집 2군데를 간 거 아니야 아침에 이렇게 가고 두탕 뛰고 올 때 두탕 뛰고 아니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그냥 올 건데 그리고 점수가 이렇게 계산해보면 둘째는 한 달 한번 온다는 거예요. 그 둘째를 위해서 큰형이 희생을 한 거다. 근데 둘째대로 그 불만이에요. 형이 왜 뭐 따로 가냐. 형은 더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뒷 가까운데 자기는 버리고 갔다고 불만이고 큰애는 둘째는 아직도 거기 다니는데 자기만 혼자 이게 무슨 짓이냐. 그냥 출근하는 저희 아내를 못 본 척하고 그냥 다 참으라고 그러고 이게 행정적으로 일시적 오버티어를 허용한다고 한 개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도 요즘 전학하잖아요. 저도 다 하는데 어린이집만 그게 없거든요. 그 티오가 안 맞는 한두 명 정도 조정할 때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야, 한 달 동안 나 인생관이 바뀌더라고. 아니 그거 할 때 박원순 시장이 왜 이렇게 그 젊은 엄마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82년생 뭐 김지영 그거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 핸드폰을 보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따 오후에 또 두탕 뛰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그게 맞긴 맞는데 그러면 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을 줄여주고 수당을 늘려주고 엄마들의 복직 같은 것들을 보장을 해주면은 출산율이 높아질 거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 출산 비용이랑 보통이 너무 크니까 안 낳는 게 맞는데 사람이 사람을 낳는 걸 할 때 그것 때문에 낳느냐라고 보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약간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한국이 성장률 낮아지고 원정고에 깨지면서 지금 생긴 게 잃어버린 거는 저도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희망을 잃은 것 같아요. 희망 얘기하면 계속 진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희망 얘기하면 무슨 뭐 재수없는 사람들이 와서 희망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돌 확 던져버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맨 위 빼고 맨 밑 빼고 그러니까 뭐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 나도 그런 걱정도 있으면 좋겠네요. 빼고 밑에
빼고 중산층이라고 그것도 굉장히 해서 어느 정도 그냥 라고 하고 제가 사람들 많이 물어보니까 간단하게 물어봤어요. 두 개를 물어봤는데 당신은 당신 살아서 죽을 때까지 별로 뭐 걱정이 없냐 그랬더니 중산층인데 또 아니 집도 있고 막 그런데 다 표정이 어두워져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들이 그 임금 피크제 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자기 노후자금은 충분치 않은데 그때쯤 되면은 내려놓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상암동에 있는 은행 좋은 은행, 굉장히 좋은 은행에 지점장한테 물어봤거든요. 뭐 좋은 학교 나왔고 경영학과 나와서 은행 지점장이면은 뭐 할 수 있는 거의 최상급 아니에요. 저한테 좀 있으면 임금 피크제에서 다 두고 내려와야 되는데 애들은 이제 돈이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은 자기는 어떻게 살겠는데 자기 다음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애들까지 챙겨줄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거기 연장해서 자 그러면은 당신의 자식은 당신보다 잘 살 것 같냐. 근데 진짜요. 자기보다 자기 자식이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난 1년도 한 명도 못 봤어요. 뭐 유현진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면 다를 수도 있죠. 유현진도 유현진 자식이 유현진보다 잘 살지 모르겠죠. 근데 보면은 사실 출산율이 높아지거나 사회가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희망 말고 굉장히 오랫동안 자본주의가 시작하고 그다음에 안정화된 20세기 이후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보다는 자기 자식이 더 나은 시대를 살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울산이나 여수 같은 제가 이제 노동자들 스타디하러 가보면은 유럽은 좀 다른데 노동자 시키고 싶은 노동자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거기도 연봉 막 7, 8천 그리고 사모님 막 소바타 타고 장난 아니더라고요. 골프 타 치고 골프 치러 다니고 잘 사는 노동자인데도 자기 자식은 절대 노동자 안 시킨다고 뭐 과외 엄청 쓰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노력하든 노력하지 않든 자기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국 경제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중산층 중에서 자기 자식이 자기만 할 거다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자식들 만나서 물어보면은 10대, 20대가 10대 경우 많아요. 우리 아버지 저렇게 어머니 사는 거 보고서 자기는 자기 같은 딸을 안 낳겠다라고 결심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틀린 말도 아니에요. 제가 말한 이 아빠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술 잘 먹고 노는 걸로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빠들은 좀 약간 동문 같다 치더라도 엄마들이 보기에 자기보다 나을거나 최소한 자기 정도의 삶을 살 거다라는 자신이 없는데 아기 낳는 거는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전에 류알 말고 누구였지? 프랑스 대선도 저 사회당에 했던 사람 까먹었네. 류알 여사 다음에 그 대통령 된 사람 있잖아요. 지금 전에. 올란드. 네, 올란드 처음에 할 때 공약집은 되게 멋있었거든요. 그 공약집 맨 앞 첫 페이지에 그런 얘기 나와요.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 자식 세대가 우리보다 못 살게 되는 그걸 경험한 첫 세대라서 우리 이 고통을 끝내야 된다. 그렇게 대선 치러놓고 나중에 고통을 많이 줬죠, 그 사람들. 다시는 이제 사회당에 뭘 못하게 된 날면 좋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내려가고 완전고용이 빠지면서 어떻게 사는데 희망은 없어진 거예요. 이거를 뒷받침하는 지표가 고용률이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고용률. 그래서 실업률을 보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나오기 때문에 고용률을 보고 박근혜 후보 시절에 고용률 얘기 많이 했어요. 70%까지 높이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고용률 한 40에서 45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올라가면은 한 47 정도 나왔다 다시 내려오고 내려가도 한 40 초반이 돼요. 그거는 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청년 중에서 결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절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규직들만 결혼을 생각을 하고 비정규직들은 결혼을 유예하거든요. 정규직들. 비정규직이 정규직이라고 얘기하고 그 선보러 나오면 옛날에 재혼하는 사람이 이혼 속에 나오는 것 같은 스캔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정규직까지 유예되는데 그 넓게 보면은 그래도 그 고용률에 들어와 있는 40%가 결혼을 생각하는 거지 나머지 절반 이상은 그 절반 이상은 남자들 군대가 있거나 여성 공시족이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결혼해서 이제 자기는 안 하겠다 빠져 있는 건데 그러면은 출산율이 45%가 한 명씩 난다고 해도 일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교 출산 일은 지금 결혼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대상에 비하면은 많이 낳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내려가면 0.78까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바꾸려면은 이걸 성공적으로 바꾼 게 프랑스는 진짜 무식하게 그냥 출산에 다 때려박은 거고요. 조금 다른 게 노르딕 모델 그냥 흔히 얘기하는 뭐 스웨덴, 노르웨이, 뭐 덴마크 그런 뭐 핀란드 조금 다르고 그게 노르딕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저도 한 번만 더 옛날 얘기 말씀드리면은 90년대 저 유럽에서 이제 스웨덴 배울 때 그런 식으로 많이 배웠어요. 그 스웨덴 사람들이 돈은 이제 많이 있고 그런데 가치는 저도 보면 높아요. 근데 이게 게이라가 많이 돼서 저 모델이 오래 못 갈 거다. 그런 얘기를 좌파도 하고 우파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커뮤니티 모델 같은 게 필요하고 그 공동적인 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저도 상식적으로 사회에 좀 저러다가 나중에 이제 또 부패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사회주의 무너지는 것좀 적당히 뭐 가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왠가 지금도 잘 나가요. 그리고 더 잘 나가요. 그래서 막 제가 몇 년 전에 막 할 때 그때 스위스 1인당 GDP 6만 불, 뭐 스웨덴 7만 불 막 정신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막 9만 불, 10만 불 가 있어요. 우리가 1만 불, 2만 불 가는데 걔는 2, 3만 불씩 한 번에 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규모 효과죠. 덩치가 컸는데 그 상태를 안만 유지하면은 그러니까 왜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1%에서 2% 가면은 2배인데 6%에서 3%, 9% 가는 건 2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쭉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노르딕 모델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잘 버텼고 그다음에 지금은 독일이랑 노르딕 모델이 되게 비슷해졌어요. 근데 이거 가설이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정리할게요. 이걸 맞추고 있는 게 이쪽에 복지가 하나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복지만 있는 게 아니라 직장 민주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사실 한국 사람들 우리 말하면서도 다 그냥 해보는 말이지라고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있어요. 물론 우리 동네 사실적으로 보면은 말은 다 하죠. 말은 다 하는데 복지는 항목은 있는데 그동안 못 살겠다라고 하는 수준인 거 같지. 그래서 우리 자식이 복지의 혜택을 받으면서 잘 살아갈 거라 믿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죠. 직장 민주주의는 그냥 심심해서 하는 얘기일 거라고 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는 가긴 가야 되는데 못 되겠어 우리나라가 또 안 되는 이유는 되게 많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스웨덴이나 그 노르딕 모델 잘못해서 했더라고요. 제가 본 거는 이 세 가지가 기둥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복지만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복지가 강한 건 맞는데 실제로 이 좌우에서 복지 논쟁하면은 근데 적절한 성장률이나 이게 뭐가 없이 복지만 해서는 돈이 안 되지 않냐, 포퓰리즘 아니냐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기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뭔가 생산성 증가나 뭐가 나아지지 않고 돈만 계속 주면 사실은 좋다 돌다가 그게 그래서 뭐가 좀 나아져야지 나아지는 게 없이 기계적으로 돈만 돌리면 그거 사실 은행이죠 뭐야. 근데 그렇지 않은데 그게 실제로 직장 민주를 하면요 이게 효율성이 높아져요. 이건 조금 높아졌다가 안 높아졌다가 약간 이론적이긴 한데 그 독일에서 예를 들면 저런 데 이제 노조가 강하면서 노조가 정치를 만들고 실제로 회사에 공동 운영하고 경영하는 상태까지 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데서 이제 여성들의 간부 비율도 높고 우리 딜레마가 뭐냐면은 우리는 노조가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노조를 싫어해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직장 민주주의를 어떻게 갈 거냐라고.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노조를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노조를 서로 확 늘려서 노조가 집권을 해서 노조 출신 총리가 나오고 다시 그 총리가 부패를 해서 그리고 다시 이제 권총 자살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보수가 또 한 10몇 년 하다가 다시 또 집권을 해서 그때쯤 프랑스가 직장 유지하더라가 역사인 거거든요. 저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다음 그러니까 시스템만을 보면은 이런 거더라고. 그 노르등 모델은 그 스웨덴에서 꼴통들이 많거든요. 다 좀 가면 한 명 한번 보면은 제정신이 아니다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거예요. 우리는 되게 획일적인 시스템 맞는 거거든요.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빨갱이도 사실 술 먹어보면 비슷비슷해요. 저 무슨 부장님하고 노조 간부라고 다시 안 다르거든요. 그런데 노르등 모델은 한 명 한 명이 개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거를 베리언트라고 할 수도 있고 뮤턴트라고 할 수도 있죠. 어떤 별종 내지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극한을 가면은 이론적으로는 다양성이 높아지니까 지식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 100명이 있고 하나씩 알고 있는 사람 100명인데 이게 지식이 다르다 그러면은 100개 지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50개씩만 표준이다 그러면은 50은 나오겠죠. 100명 있을 때. 그러니까 저도 노르등 교육 스타일을 보니까 내용을 가르치진 않더라고요. 내용을 같이 하는 건데 같이 얘기할 수 있고 자기가 아는 거를 토론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공업 용어로 하면은 표준 모듈만 가르치는 거더라고요. 이것까지만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돌을 안 던지고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더라. 그것만 가르치고 각자 하고 싶고 각자 하는 거예요. 그게 하고 그게 끝까지 가서 뮤턴트가 되면은 잘 나오면 이제 뭐 스웨덴 회사들 중에서도 보니까 저는 이케아가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했더니 스웨덴 사람들 보니까 그 이자 세금 내는 거 싫다고 이케아가 스웨덴 나오면서부터 개새끼 소새끼하고 난리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앉아서 또 잘하는 존경하는 기업들도 있고 싫어하는 기업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삐까지 나와가지고서 막 죽게 생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복지가 문제가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사실 상관이 없게 시스템 해놓고서 그 대신에 너 재밌는 거 하고 그 대신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생산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큰 스케일로 세계적 대기업이 된 IT 기업들 그래서 자산 총액으로 막 10위권에 드는 것들은 미국 기업이 많아요. 근데 그 10위권에는 안 들어가지만 건실한 기업이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기업을 해보면은 노르등 모델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IT 규모로는 미국을 못 이기는데 그 중에 모듈로 들어가서 끼고 막 그러는 데들은 노르등 모델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작지만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저 생산성하고 동시에 높이고 그게 지역 작균시키는 그런 방식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냥 제가 완전 고용을 얘기할 때 이제 사실 이런 거로 우리도 모듈 구성을 해가지고서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애 낳아라 마라 그런 얘기 하기도 싫고 된 적이 없어요. 그 아들 두실 때 미국도 출산이 떨어지니까 그 공화당하고요 대형 교회랑 이제 해서 대형 캠페인을 많이 했어요. 그 애 낳으면 특히 뭐 흑인 여성들 애를 낳으면 뭐 인생이 바뀌니까 애를 하라 그랬더니 반대편 진영에서는 야 근데 걔가 그 인생이 바뀔 만큼 이 돈을 받으려면 4.5번을 이혼을 해야 되더라. 4.5번을 성공한 이혼을 4번 반을 해야 되는데 인생이 바뀌겠냐 그게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캠페인으로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어디 가서 애 낳아봐라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왜냐면 그 효과가 있으면은 그것도 해도 되는데 검증된 바도 없고요. 그 애 낳으라고 누가 얘기해서 애를 낳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 사람 싫어하죠. 근데 그러니까 출산과 관련된 비용이나 이런 걸 줄여서 합리화시키는 거는 단기적인 방식이고 그거는 애를 이미 낳으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애를 낳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걸로는 안 되고 사실 희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노르등 모델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애를 낳으면은 자기도 좀 편해지기도 하지만 얘가 밥을 먹고 살고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자기가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엄마나 부모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애를 낳지 말지는 그거는 나의 존재를 놓고 내가 선택할 문제인데 낳는 데까지 가야 애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지만 애를 낳았을 때 그 애에 대한 불안이 없는 정도의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지. 애를 낳고 이를테면 저기
저 누구죠? 저 한국당 비대위식으로 출산 중심 맨날 해봐야 실제는 그래도 완전 고용에 가깝게 가고 불안을 줄이고 이런 것들이 이 출산 관련된 그 수치를 좀 변동시키는 거지. 뭐 캠페인 그 돈 있으면 그냥 차라리 그냥 사람 나눠주고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 조금 더 논의해볼 만한 게 오늘 제가 말씀 못 드리고 기본소득에 관한 게 실제로 보완적으로는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일단 몇 가지 제가 지금 해본 거는 다음 선거 때 2년 후면은 총선이고 또 대선인데 그때 이제 직장민주주의하고 기본소득을 강하게 얘기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한두 개 정도 더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노르딕 스타일을 이렇게 설명을 해보니까 사람들한테 우리는 복지만 보는데 실제 복지만 가지고 저 노르웨이나 그런 데가 움직였느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러 장치가 있었던 거고 우리는 그 노조가 강해져서 복지가 강해졌다라는 그것만 봤는데 그 중간에 직장에 벌어진 일들과 그리고 그게 만들어내는 효율성에 대해서 못 본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가장 최근에 제 생각이고요. 근데 이거를 예쁘게 하려면 저도 2년 동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저희 한국 경제가 사실은 요새 이렇게 보면 전대 미문에 부자가 생기는 거고 미문에 가난한 자들이 생겨서 진짜 양극화가 엄청 심화되고 있고 또 아까 안정고용률 얘기하실 때 보면 저는 사실은 그 실업률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젊은 친구들이 그 자발적 실업률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부모 세대가 너는 좋은 직장, 안전된 직장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많이 몰입하고 또 이제 더 좋은 기업 때문에 그냥 좀 중소기업이라든지 조금 더 낮은 기업에는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발적 실업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 재벌 기업에 대한 어떤 규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경제 정책이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진짜 중소기업 위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시는 말이 100%다 맞는 말입니다. 네. 모르죠. 문재인 정부 왜 하는지.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좀 약간 저도 잘못 생각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때 그 대표 시절에 문 대표 이거 매달 하나씩 발표시켰거든요. 맨 처음 했던 게 한반도 신년대 지도를 발표를 8.15 때 시켰고 그게 이제 지금 기조가 됐고 다 그런 건데 그때 못한 게 사회적 경제를 못했어요. 근데 그거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일찍 땡판 치고 나와서 막 비대위 되고 막 그럴 줄 몰랐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월에 하려고 했다가 못한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포함해서 세제 강화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에 관한 거나 그다음에 예금에 관한 거 그런 것들은 저도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던 게 최소한 노동자들이 일해서 얘는 노동소득보다 그냥 대충 받는 게 너무 불투명하고 너무 낮다. 이거를 포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근데 그게 그때 이제 그 당에 있는 정치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 건데 자기가 책임지고 할 건데 그거를 지금 증세만이 아니라 증세를 근본적으로 이제 도망가는 새끼한테 지금. 아 요즘 제가 방송 너무 안 했더니 새끼 나오면 난리 났어요. 생방송하다 이러면 큰일 나요. 삐 하고 나오면. 그때 하겠는데 지금 그 얘기를 오랫동안 또 이제 정권 하고 그랬더니 집권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거랑 집권하고 별 상관이 없었을 텐데 그때 강하게 얘기를 했으면은 지금의 저 부동산 폭등 같은 것도 상당 부분 지연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후보도 되기 전에 굉장히 딱 세팅을 해서 기본틀을 해놓으면은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거죠. 그 공정성장이라는 틀 안에 대기업이나 그다음에 중소기업 사이 관계, 프랜차이즈 문제를 여러 제도를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더 강화된 거를 마련해서 하면 좋겠는, 그건 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 성장 못했는데 있는 것도 잘 안 해요. 그게 이제 핑계는 한국당이 막을 거라서 그렇다인데 말로 핑계 같아 보지도 않고 그냥 솔직한 대신 네가 머리를 아파서 못하는 거야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민주당 내부에도 이게 국회의원 수가 사실 필요하니까 일단 뭐 어려운 데서 이게 싸우고 올라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조금 진짜로 괜찮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대충 이제 민주노동당만 지키고 나면 그냥 바로 되는 그런 민주당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사람들은 사실 그 한나라당 시절에 그 사람들은 바랄 바가 별도 없어요. 근데 다 칠 수가 없는 게 일단 그래서 그 머리 싸움이기 때문에 그 머리 싸움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딜레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공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직장 내 민주주의라는 말로 좀 표현하거든요. 직장 내 민주주의는 사실 조금 더 상대적으로 쉬운데 직장 사회 민주주의가 어려운 거는 재벌을 이제 누가 봐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산업 구조가 오면서 기본적으로 독과점 구조가 너무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독과점이니까 한 5개만 있더라도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 보는데 나 쟤랑 놀 거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 아니면 뭐 기아인데 현대랑 싸우고 기아 같다고 이렇게 누가 잘했다고 그럴 같은 놈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독과점 구조를 어떻게 완화시킬 거냐 이런 문제가 같이 있어서 생각처럼 이렇게 한 줄로 풀면 되는 것보다는 몇 중에 어려움이 좀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이제 직장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씩 틀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 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단순한 게 가장 최선인 거거든요. 사실은 보면. 근데 너무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나 그걸 이제 결정하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건 맞는데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는 정말 좀 생각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복잡하게 고민을 너무 그러니까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현실을 보면요. 제가 몇 년 동안 보니까 고생한 사람하고 이익을 누린 사람이 좀 달라요. 장고는 딴 놈이 하고 악수는 딴 놈이 하더라고요. 한 번만 더. 예. 그 출산율 관련해서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확실한 건 아이를 하나 낳았을 때보다 둘로 하면 2배로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3배, 4배로 힘들어지고 둘에서 셋을 낳으면 역시나 5~6배로 힘들어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이가 셋이라서 그래서 중요한 건 아이가 하나일 때보다 셋일 때 그냥 한 3배 정도로 힘든 게 아니라 정말 한 10배 정도로 힘들어지죠. 대신에 좋은 것도 한 10배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좋은 거 늘어난 것 때문에 굉장히 만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제 이게 현재적 관점에서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 경제나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이 AI 시대를 생각해 보니 그리고 뭐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미래학자들의 이런 이 평가를 봐보니 이게 뭐 오히려 이게 일자리의 이 개념과 이 수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새로운 양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제 입장에서는 출산율이 좀 이렇게 확대되고 유지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필요한 요소다라고 보지만 또 이제 새로운 시대에서 AI 시대에서 오히려 그 반대의 개념이 생기지 않을까 혹은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보다 나은 뭐 이런 걸 떠나서 일자리가 있을까? AI한테 다 뺏기지 않을까? 오히려 출산율이 낮아지는 게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별 상관도 없고 그다음에 AI도 길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제가 이제 걱정하는 딱 하나예요. 변동 속도 때문에 문제가 될 거거든요. 설산이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서서히 내려가서 가는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 중간에 고통이 크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또 AI 때문에 일자리가 줄 거냐라고 하면 한 50년 후에 보면은 또 새로운 게 많이 생겨가지고서 인간이 좀 나쁜 놈들이라 가지고 결국 또 나쁜 짓도 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실업이 된 사람들이나 전환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더 생산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 처음에 자동차가 나오거나 그럴 때 팔도 나올 때도 그렇고 이게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겁나 준다고 그랬는데 지나 보니까 그렇게 줄어든 것을 보상하는 몇 배의 일자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AI에도 그런 연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한 분, 네. 저 뒤에. 아까 또 밀려가지고. 네, 시간은 다 됐지만 10분 늦게 오셨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팬이었거든요, 팟캐스트. 고맙습니다. 선대인 소장님보다 제가 그래도 우석훈 교수님 말씀에 더 귀를 많이 기울였었고요. 선대인은 저는 반대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게 누구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방송을 듣고 주변 사람과 제 식구들을 열심히 설득했어요. 아파트 사지 말자 우리는. 그래서 나도 안 사고 주위 사람들도 다 못 사게 만들었거든요. 두 분의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는 상투 잡고 폐가망신 하지 말자. 그래서 설득력이 좋아서 다 안 사고 저도 지금 이제 월세 살고 있는데 저 평택에서 와서 지금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평택에서는 제 말 안 듣고 고집 부린 친구들 지금 두세 채씩 분양받아서 지금 한 채당 5천만 원씩 까먹었거든요. 근데 이 서울에서는 그대로 했으면 지금 너무 배가 아파서 살 수 없을 지경인데 지금 부동산 대책 또 나와서 말은 많은데 이게 지금 잘 못 잡는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이 금융 부채, 가계 부채가 커지면 불안하고 위험하니까 말로는 잡는다고 하면서 안 잡는 것 같습니까? 일단 제가 객관적으로 얘기하면요,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실권을 잡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실제 공급론자예요. 근데 그 보수들이 얘기하는 공급론자는 다르게 빈민운동 오래 했던 형님들인데 사실 마음 아픈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달동네 살고 그런 가난한 사람들한테 아파트에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평생의 꿈이었던 사람들이 좀 있어요. 환경운동은 그보다 훨씬 뒤에 이제 출발하고 생태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속 깊숙이 아파트가 좋은 거고, 그리고 많은 가난한 근데 우리 농장하다 보면은 네가 뭐 달동네를 알아 뭘 알아 그러면서 거기 단칸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10평짜리 아파트라도 가는 게 이게 발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잘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해도 정말로 그 무의식까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게 크고, 그리고 저는 이자가 너무 낮게 유지를 하는 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자 조정할 수 있다고 조금 시그널을 보냈으면 지금 같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어차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한국은행의 금통위원 아저씨랑 그 사람들이 너무 무책임하더라고요. 한 2년 전부터 아니 한국에 우리는 조금만 튀기면 그 다음에 어느 날 트리거 효과라고 해서 격발되거든요. 그러면 돈 쭉 튀어나가는데 그게 모아놓고 하는 게 어렵지 나가는 거는 순식간인지 이게 얘들이 막 그냥 뭐 그런 것 때문에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데 미국 금리보다 꽤 차이 나도 괜찮다고 실질적 자료가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있고 있다고 생각하고 서울은 입지면은 어려운데요. 최근에 올라간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 집이 다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새 아파트나 새 아파트인지 얼마 안 된 것, 그리고 대단지인 것만 올라갔고 한 10년 이상 된 거는 서울에 있더라도 사실은 별로 안 올라갔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전환적 투기를 위한 특수상품에 관한 얘기라 가지고서 이거는 예측이 늘 쉽지 않죠. 그리고 올라갈지 내려갈지도 사실 아무도 못 맞춰요. 이거는 공급론자들도 모르겠다라고 하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문정동에, 그러니까 저도 그 잠실에 있던 집을 10년 전에 팔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와 그때 팔고 손해 안 봤냐고 저한테 그러는데, 아니 근데 지금도 그 값이 드는데 보니까 난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한 단지짜리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동짜리인데, 물론 그래서 싸게 샀고 팔 때도 샀는데 지금도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과 입주와 그런 거에 대한 함수는 지금 아니, 굉장히 특수상품에 관한 거예요. 마지막 한 번만 할까요? 직장인. 한 가지만. 아니, 우리 애들이 페폰이 먼저 하시는데. 네, 기획을 몇 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여기 소득수조 성장이 지금 어떤 한국 사회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나 잘 하려고 하는데 반대편에서 잘 공격하거나 이러잖아요. 어떻게 잘 앞으로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소득 성장은 일단 그 얘기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용어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거든요. ILO에서는 그 임금주도 성장입니다. 웨이지, 그거는 저임금에서부터 중위권까지의 임금에 관한 얘기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제일 요소가 보니까 최저임금하고 단체협상이 두 가지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이제 얘기 틀이 된 건데, 소득 성장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데, 그 저는 지금도 그게 이렇게 유효한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인컴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웨이지 말고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같이 넣어서 한 틀에 넣으니까, 그래서 소득주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인컴이 된 건데, 그러니까 그 웨이지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의 소득이라는 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일 수도 같은 방향 반대일 수도 있고, 이거는 근데 층이 전혀 다른 건데 그거를 이 소득이라는 말을 듣고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냥 노동자 임금에 관한 것들 일부를 놓고 논의를 하면은 되는 건데, 그래서 송작 선생이 이제 그렇게 만든 라이센스가 있는 분인데, 그래서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는 소득주 성장을 제 입으로 이렇게 쓴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제 책에도 쓴 적이 없고, 나는 지금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동자의 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최저임금에 관한 것들은 속도 문제와 부작용에 대한 제어 문제에 관해서는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를 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게 너무 빨랐다라는 걸 동의하고, 그다음에 약간 조합적 대책처럼 돼서 이걸 내야 되는 사람들이 내는 그 추가 비용만큼을 다른 거로 보상해서 실제 추가 비용 없이 설계할 수가 있었는데, 설계 없이 그냥 던지니까 생기는 문제가 더 큰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게 다른 쪽에 임금을 올려서 가는 거는 이게 이제 포괄 성장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 효과는 그게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적으로 높다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소득주 성장 자체가 이게 계속 우리가 요거를 끌고 갈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 왜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주 성장이다 그러면 사람이 금방 이해를 하죠. 근데 소득, 그러니까 설명도 어렵고, 월급에다가 그 다음에 사장집, 음식 사장님까지 이렇게 막 해서 이렇게 하나의 정책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게, 이게
설명도 어렵지 진짜 메카닉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